장생보법. 내가 장생보법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다. 2006년 56세 되던 해에 낙마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다. 애리조나 주 세도나에서 말을 타고 산을 오르는데 말이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였다. 당시 나는 미팅과 강연, 출장 등으로 항상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그 사고로 몸을 회복하기 위해 모처럼 내 몸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내 걸음걸이가 젊은 시절에 박력 있던 걸음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것도 그 무렵이다. 언제부턴가 나는 허리를 뒤로 젖힌 채 발 뒤꿈치에 무게 중심을 실어서 걷는 이른바 회장님 걸음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걸음걸이 연구에 들어갔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처럼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조심 걸으면서 자세와 각도를 달리했을 때 몸의 느낌이 어떻게 변하는지 면밀히 관찰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관찰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걸음걸이가 달랐고 아가씨와 아주머니의 걸음걸이도 달랐다. 그런 연구와 관찰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장생보법이다. 두 발을 나란히 11자로 해서 용천을 꾹꾹 눌러주면서 발가락 끝까지 힘을 주고 걷는 것이 포인트다. 용천은 발바닥 길이를 3등분 했을 때 앞쪽 3분의 1 지점 오목 들어간 곳에 있는데 발 앞쪽에 무게중심을 싣고 힘차고 경쾌하게 걷다 보면 몸에 힘이 붙고 기분도 상쾌해진다. 나는 방 안에서도 걷고 숲길에서도 걷고 골프를 할 때도 장생보법으로 걸었다. 걸을 일을 계속 만들면서 열심히 걷다 보니 걷는 것이 무척 재미있었다. 그렇게 장생보법을 생활 속에서 습관화한 지 5개월이 지났을까? 어느 날 문득 내 몸이 한창 젊었을 때처럼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몸도 놀라보게 가벼워지고 행동도 민첩해졌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기쁘고 감사했다. 나는 걸음이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건강수단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즐거움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걸을 때 어떤 마음으로 걷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동수단으로 바쁘고 힘겹게 걷는 사람들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지만 운동이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걷는 사람은 표정이 밝다. 건강이나 행복, 평화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걸음걸이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장생보법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걸음걸이다. 그래서 장생보법을 처음 소개하면 다들 따라하면서도 속으로는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부터 가진다. 하지만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안다. 아주 단시간 내에 조금씩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생보법 체험담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다. 걸음걸이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걷는 게 너무 재미있고 신난다. 두 다리와 발의 묵직한 통증이 사라지고 가벼워졌다.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혈색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다. 불안하고 긴장을 잘하는 편인데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 몸에 활력이 생기고 머리가 맑아져 일에 집중력이 높아졌다. 걸음걸이 하나 바꾸는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는 대부분 별 생각 없이 그냥 걷는다. 자신의 걸음에 별 관심도 없다. 각자 자기 편한 방식대로 걸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학교에서 특별히 걸음걸이를 배운 적도 없고 발바닥까지 신경 쓸 생각도 안 할 것이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 걸음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냥 걸어야 하니까 걷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걸으면서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걸음이 장생을 위한 건강수단으로 행복을 창조하는 기쁨의 수단으로 바뀌게 된다. 나이가 들어서 근육량이 소실되고 골격이 틀어지면 걸음걸이가 달라진다. 걸을수록 기운이 쌓이는 장생보법 그림 135페이지 1. 바르게 선 자세에서 몸의 중심을 발바닥 용천에 둔다. 2. 발을 내디딜 때 발가락까지 힘을 주고 발끝은 11자가 되도록 한다. 3. 몸의 중심이 발바닥 용천 단전 가슴 뇌로 하나가 되게 연결한다. 4. 걸을 때 발바닥의 자극이 뇌에 전달된다는 기분으로 힘차게 걷는다. 나이 60이 넘어가면 자세가 구부정하게 변하고 무릎도 쫙 펴지지 않으며 어정쩡한 팔자걸음이 된다. 무릎이 약해지면 걸을 때 몸의 중심이 발바닥에서 허리로 올라온다. 또 허리가 약해지면 나중에는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마치 아기 때는 호흡을 아랫배로 하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가슴으로 하고 죽을 때는 목에까지 차 숨이 넘어가는 것처럼 걸음걸이와 호흡은 닮은 점이 많다. 장생보법은 가장 순수하고 건강했던 어린아이의 걸음걸이로 돌아가는 것이다. 원기왕성한 아이들은 넘어질 듯 몸이 앞으로 쏠린 채 발 앞쪽에 힘을 주어서 팍팍 내딛는다. 뒷짐을 지고 무게 잡고 느릿느릿 걷는 걸음이 아니라 앞을 향해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활기찬 걸음이다.
늙은 걸음을 젊은 걸음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걸음걸이도 훈련이 필요하다. 장생보법의 기본 자세는 다음과 같다. 편안하게 서서 발바닥에 용천의 의식을 두고 발가락에 힘을 살짝 주어 땅을 움켜쥔다는 느낌이 들도록 선다. 그러면 발바닥 전체에 체중이 분산되면서 힘이 무릎과 고관절, 아랫배 단전으로 올라가 몸의 중심이 잡힌다. 이어 가슴과 목, 정수리로 기운이 연결되어 뇌에 자극을 준다. 마음속으로 용천에서 정수리까지 하나로 연결된다는 느낌을 상상하면서 걸어보라. 용천을 지압하듯 하는 움직임을 통해 발가락 끝까지 기운을 살리고 본래의 생명력을 회복할 때 우리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장생보법이 일반 걸음과 다른 점은 발바닥에 힘을 줌으로써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데 있다. 발바닥 중에서 뇌로 전달되는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발가락이다. 발가락에 힘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는 용천과 발가락을 함께 꽉꽉 눌러줘야 한다. 용천은 동양의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경혈 중의 하나이다. 용천은 샘물이 땅속에서 분출하듯이 인체에 있는 생명의 기가 샘처럼 솟아오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용천과 발가락을 얼마나 잘 눌러주느냐에 따라 뇌에 전달되는 힘이 다르다. 세계 각국의 장수촌들을 조사하면 언덕이나 산이 있는 곳이 많다. 언덕과 산을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리는 일은 발 앞쪽에 체중을 싣고 걷는 방법이 된다. 발바닥 용천을 꾹꾹 눌러주면서 걷다 보면 기운이 자연스럽게 발바닥으로 내려간다. 스트레스로 들뜬 화기가 발바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발바닥은 따뜻해지고 머리는 맑아진다. 동양의학에서 무병장수의 비결은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보존하라는 것이다. 우리 몸에는 따뜻한 불의 에너지인 화기와 차가운 물의 에너지인 수기가 함께 흐르는데 몸의 균형이 깨지지 않고 조화로울 때는 수기가 위로 올라가 머리에 머물고 화기는 아래로 내려가 아랫배 하단전에 머문다. 이러한 상태를 수승화강이라고 한다. 수승화강이 될 때 몸은 물론이고 우리의 뇌가 최적의 상태에서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새로운 기운과 활력이 솟을 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판단력이 좋아지고 마음이 안정되어 편안해진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환의 대부분은 기운이 역상하는 데 있다. 아랫배에 뜨거운 열기가 머리로 치솟는 것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머리가 뜨거워지고 맑지 못하다.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해지면 두통이 온다. 특히 몸을 움직이지 않고 의자에 장시간 앉아 머리를 많이 쓰는 연구직이나 정신 노동자들은 머리로 기운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장생보법을 습관화해야 한다. 장생보법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두 발을 11자로 나란히 걷는 것이다. 몸이 약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발 앞쪽을 양옆으로 벌린 채 걷는다. 이것은 몸의 기운이 술술 새나가는 걸음걸이다. 이렇게 오래 걷다 보면 무릎이 안 좋아지고 고관절이 틀어지고 디스크나 요통의 원인이 된다. 또한 근육이나 뼈에 무리를 가져와 몸의 형태가 변형되기도 한다. 양발이 11자가 되게 나란히 걸으면 다리와 아랫배 단전에 힘이 들어가고 등이 곧게 펴진다. 척추가 바르게 서면 인체의 기혈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뇌척수액의 흐름이 좋아져 머리가 맑아진다. 장생보법을 할 때 꼬리뼈를 살짝 앞으로 말아주면 좋다. 꼬리뼈가 있는 부분을 앞으로 약간만 당겨주면 항문의 괄약근이 조여지면서 하단전에 에너지가 더 잘 모일 수 있게 된다. 단전에 기운이 모이면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꼬리뼈에서 척추로 기운이 잘 올라가게 되어 온몸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진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몸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눕고 싶은 마음부터 든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줄어 활동하는 시간보다 누워서 쉬는 시간이 많아진다. 하지만 누우면 누울수록 몸은 약해진다. 주말에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찌뿌드드한 경험들을 했을 것이다. 기의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장시간 가만히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온몸이 축축 늘어지고 활력이 떨어진다. 정 눕고 싶을 때는 장생보법으로 5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걷고 나서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준 다음에 누우면 좋다. 그러면 숙면을 취하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 걷기의 효과는 익히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인간은 동물과 가장 크게 구분되는 직립보행으로 인해 두뇌 용적을 끊임없이 늘려올 수 있었다. 네 발로 걷는 개의 뇌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400만 년 전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인간은 400g이던 뇌를 1400g까지 진화시킬 수 있었다.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하며 걷는 직립보행을 통해 양손을 함께 사용하면서 비약적으로 발달한 것이다. 걷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0개 이상의 근육과 그와 함께 움직이는 200여 개의 뼈를 모두 동원하는 온몸 운동이다.
특히 발바닥을 통해 몸 전체에 수없이 뻗은 신경을 자극하고 다리의 혈액순환과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일으켜 하체의 근육을 단련시켜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화 예방을 돕는다. 걷기는 뇌에 산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뇌는 체중의 2% 정도로 작지만 인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위다. 심장에서 나가는 피의 15%를 소비하고 활동하지 않고 쉬기만 해도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산소의 25%가량을 소비한다. 만약 뇌에 혈액이 15초 정도만 공급되지 않아도 사람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4분간 중단되면 뇌세포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는다. 뇌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면 머리가 맑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며 의욕도 줄어든다.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려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하는데 제2의 심장이라는 발을 움직임으로써 심장의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산소 공급이 잘 되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운동을 하면 뇌의 크기가 수축되거나 기능이 저하되는 것과 같은 뇌 관련 노화를 늦춰줄 뿐만 아니라 뇌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커크 에릭슨 박사는 60에서 80세 사이의 노인들이 1년간 하루 30에서 40분씩 일주일에 3번을 걸었을 때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와 뇌의 핵심 조직이 평균 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뇌 노화의 시계를 1에서 2년 되돌려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반대로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일례로 한쪽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깁스를 했다가 풀어보면 다른 쪽 다리에 비해 훨씬 가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건장한 남성을 대상으로 3주간 꼼짝 않고 누워 지내게 한 뒤 근육이 어떻게 퇴화했는지를 조사한 실험이 있다. 실험 결과 팔 근육은 그대로인데 비해 다리 근육은 무려 15%나 가늘어졌다. 그리고 퇴화한 다리 근육을 다시 훈련시킨 결과 9주 만에 본래의 상태로 돌아왔다. 다리가 바빠야 오래 산다는 말도 있듯이 걷지 않으면 다리가 가장 먼저 퇴화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본래의 근육을 회복하기 위해서 3배의 시간을 투자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것은 평소에 몸을 자주 움직이는 생활 습관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영하고 있다. 다리는 활력의 원천이다. 인체의 활력은 근육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다리에는 무려 인체 근육의 30%가 몰려 있다. 또 운동선수들은 40%를 웃돈다. 다리 근육에서 인체 근육이 많을수록 원기가 왕성하다. 반대로 근육이 적을수록 피로하고 기력이 떨어진다. 노인들이 쉽게 골절상을 입는 것은 근육량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사람들은 나이 탓을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다리 힘을 길러주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한다. 장생보법을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몸이 건강해지면 저절로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진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워지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내가 모든 문제의 출발을 건강에 두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35년 넘게 정형외과 의사를 해온 65세의 문성철 원장은 장생보법이 환자들의 인체 골격의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근골격계의 통증을 완화시켜준다고 본다. 그는 직업상 골격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고 그들에게 장생보법을 적용해본 결과 척추선이 바로잡힘에 따라 무릎 통증, 고관절 통증, 요통, 경추와 어깨의 통증, 두통 등이 연쇄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많이 보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의 아내다. 그녀는 워낙 약골인데다가 유전적으로 약한 무릎 관절로 20년 넘게 고생했다. 그녀도 의사인지라 그는 현대의학의 모든 치료법들을 아내에게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환자들에게도 적용하곤 했다. 그러나 모든 치료가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관절 부종과 통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했다. 걷기 운동을 해도 무릎 통증이 심해져 지속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늘 아내로부터 마누라, 다리도 못 고치는 정형외과 의사라는 타박을 들어야 했다. 그러던 차에 나에게 장생보법을 배운 후 그는 아내와 매일 1시간씩 병원에서 가까운 오름에 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짧게 하다가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했다. 걸음 속도도 빠르지 않게 용천을 의식하고 그 느낌이 뇌에서 충분히 느껴질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주었다. 그녀는 예전에는 걸을 때 통증이 있는 무릎으로 의식이 집중되었는데 장생보법을 하면서 발바닥과 뇌로 의식이 옮겨가 몸 전체가 바로 서는 것 같다고 했다. 한 달쯤 지나니 더 이상 통증이 없어지면서 몸의 활동량도 늘어났고 체지방이 감소하고 무릎 통증도 완화되었다. 그래서 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한라산 등반도 같이 다닐 수 있었다.
그는 아내의 사례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매일 장생보법을 지도하고 권하고 있다. 처음에는 아파서 잘 걸으려 하지 않던 환자들도 바른 자세로 걷는 시간을 점차 늘려가면서 몸에 힘이 생기고 통증이 줄어든다고 좋아했다. 바른 걸음걸이 방법으로 추천되는 방법들이 많지만 그는 장생보법이 많이 걷지 않아도 몸의 긴장이 빨리 풀리고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면서 만성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높다고 추천한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에 져서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중에서